첫 휴가증을 손에 준 이병민호는 위병수를 막 통과하려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거기 이병, 잠깐 이리 와봐. 헌병 완장을 찬 최강호 중량, 사단 헌병 대장이었다. 빛바랜 조명 아래 민호의 병과 광대엔 푸르스름한 멍자국이 갈라진 입술엔 검붉은 피닥지가 굳어 있었다. 최중량은 미간을 좁히며 냉랭한 어조로 물었다. 휴가 나가는 얘 얼굴이 왜 이래? 겁먹은 얼굴에 민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다. 아, 그게 훈련 중 다쳤습니다. 그러나 최중량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훈련 이건 맞은 자국인데 최중량은 말없이 민호의 배낭을 대신 들어 올리고 반강제로 헌병대 사무실로 데려갔다. 낡은 형광등 아래 그는 뜨거운 블랙커피를 내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헌병 관할이다. 있는 그대로 말해. 컵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감싼 민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상병 김태석과 그 패버리들이 밤마다 가했던 상습 구타와 모욕, 그리고 그 폭력을 방관한 소대장의 이름이 치욕처럼 쏟아졌다. 긴 고백이 끝나자 최중량은 깊은 한숨을 내밀고는 책상 모서리에 손가락을 두 번 두드렸다. 알겠다.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맙고 내가 약속 하나 하마. 네가 휴가 마치고 복귀하면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더 이상 이 부대에 없을 거다. 그러니 마음 편히 휴식 취하고 돌아와라. 차디찬 선언이 사무실을 가로질렀다. 민호는 두려움과 묘한 안도감을 품은 채 거수 경례를 올리고 위병소 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탄 버스가 굵직산 길을 내려가는 동안 사단 내부에선 조용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헌병대장의 권력이 시동을 걸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소동된 시각이지만 헌병대 본부 안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강호 중량은 작전 반장, 수사 과장, 정보 분석 팀장, 세 사람을 불러 모아 좁은 브리핑룸에 즉석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작은 USB 메모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오늘 위병소 CCTV 팩업뿐이다. 민호가 찍힌 구간 정밀 확대해라. 얼굴 각도망 자국 걸음걸이 모두 분석해서 가혹행위 가능성을 숫자로 뽑아. 작전 반장 대위가 눈을 번뜩였다. 지금 이 자리가 허가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딴 조건 걸면 그 자리에서 계급장을 떼어버릴 기세였다. 곧이어 정보 분석팀은 상황판을 펼쳤다. 부대 생활관식당 PX 훈련장에 설치된 CCTV 목록이 빈 프로젝터에 뜨고 우선 수집 빨간 체크가 연이어 찍혔다. 최중량은 팀장에게 질의했다. PX 병사는 L병 정도가 아니야. 그 얼굴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적 폭행이다. 지난 열흘간 해당 생활관과 식당, 체력 단련장 기록까지 전부 확보해. 누가 어디서 몇 시에 부딪혔는지 이동 회적을 그려. 알겠습니다. 추가로 휴대폰 포렌식도 필요합니다. 영장 처리내가 책임진다. 빨리 움직여. 수사과장은 이미 우선 참고인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민호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 9명, 바로 위계급인 일병 상병, 그리고 문제의 상병, 김태석이 속한 분대 전 병력이었다. 이름 옆에는 우선 보호 파란 스티커와 잠재 가해 방조, 빨간 스티커가 달라붙으며 구분됐다. 다음 단계는 판문이었다. 소등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헌병대 잠복조는 생활관 비상구와 후문 쪽으로 미리 확보해둔 인도적 통행증을 들고 움직였다. 피해자의 가능성이 큰 병사들은 조용히 불려나와 취사장 옆 작은 상담실로 인도됐다. 전기 포트에 보리차가 끓는 동안 헌병 조사관은 헌병 완장이 아닌 일반 전투복 상의만 걸친 중립적 복장으로 앉았다. 누구 하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술이 누락되면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맞서던 일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상병 김태석이 작전복 무릎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내며 이건 기합 아니다. 교육이 달하던 말,
야간 근무 후 새벽의 생활관을 통제해 상습 구타를 가한 방식. 구타 뒤에는 소대장님도 우리 편이라며 의수된 장면까지 얼룩처럼 번져나왔다. 증언은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졌다. 헌병대 감시반이 소형드론 2대를 이륙시켰다. 조종병장은 땀을 훔치며 화면을 확대했다. 드론은 생활관 뒤편 지정 후변 구역 상공을 원형으로 돌며 영상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후변 구역 근처 쓰레기통 안 산화된 피와 붕대 몽치가 영상에 선명했다. 최중량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을 마쳤다. 피해 시각, 피해 위치, 은폐 시도, 증거 일체 확보.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데 소대장과 중대장 호출벨이 연달아 울렸다. 수사과장은 행정반 스피커폰으로 짧게 통보했다. 즉시 헌병대 조사실로 이동하십시오. 지연시 상급 부대 보고 조치됩니다. 잠결에 비명을 지르며 달려온 소대장은 눈이 꾀했다. 그러나 헌병대 복도 한가운데 서 있는 최중량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사태가 끝장이라는 걸 알아챘다. 훈련 중 군기 잡았다는 보고가 있던데 CCTV엔 밤마다 생활관 후문에서 병사들이 끌려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군. 소대장은 손을 부르르 떨며 변명했다. 기간 병력이라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통제 폭력을 방치한 채 보고서 한 줄 안 올린 건 직무유기다. 최중량은 차디찬 목소리로 수사과장을 향해 말했다. 소대장, 중대장 둘 다 피조사자 신분. 휴대폰 즉시 압수. 첫 번째 보고서. 5시 33분 동이 터울쯤 작성된 1차 진상경과서엔 다음 문장이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다. 피해 병사 7명 확인. 가해 방조자 총 17명 추정. 부대 내 지휘 책임 소대장 및 중대장 연루 가능성 상. 영상물적 증거 확보 진행. 사단장 비상보고 예정. 종이 위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최중량은 이번 작전 코드는 청소다. 불필요한 감정 빼고 진행한다 라고 선언했다. 아직 휴가길 버스 안에서 깜빡 잠든 민호는 자신이 돌아올 부대가 이미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최강호 중량은 바부진 걸음으로 사단장실 청동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단장 윤태진 소장은 갑작스러운 비상보고 호출의 야전 점퍼 차림으로 서류를 훑고 있었다. 무슨 사안이길래? 보고 올립니다. 최중량은 A사 한 장짜리 1차 진상경과서를 탁자에 놓았다. 문단마다 붉은 형광펜으로 칠한 상습 가혹행위, 지휘 책임, 그리고 형사처벌 권고 문구가 사단장의 시야를 찌르듯 박혔다. 소대장, 중대장이 피조사자 신분입니다. 현재 휴대폰 포렌식 진행 중이고 가혹행위 영상 파일 3건 확보했습니다. 윤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사건을 정식 수사로 들어가면 사단 명예는 유지해야겠지만 은폐는 불법입니다. 최중량이 딱 잘라 말했다. 법무실 과장과 감찰 반장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를 뚫고 그는 추가 문건을 내밀었다. 전투군 무복 착용 상태에서 사적 폭행 행위, 적발시, 군형법 제구, 14조상의 폭행, 군기 강요지 지침 제34항과 혹한이 근절, 지휘관 보고 의무 불이행 시 엄중문책. 윤 소장은 무릎 위에 놓인 볼펜을 준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 결단을 망설이면 본인이 언론 헤드라인에 오를 상황이었다. 그래, 전면 수사 승인한다. 다만 외부 노출 차단하려면 내부 처리를 더 신속히 해야 합니다. 가해 자방조자, 전원격리, 지휘선 지체 없는 보직회임, 그리고 인사참모부, 즉각 전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단장은 24시며 수화기를 들었다. 인사참모에게 연결, 체계적 지휘선 절단 작전, 8시 영분 지휘 통제실, 헬멧도 쓰지 못한 채 끌려온 중대장 장대위와 소대장 신중희는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를 건네받았다. 문서에는 초록색 도장과 빨간색 긴급 전출 검토 스탬프가 겹쳐 찍혀 있었다.
우리한테 변명 기회도 없습니까? 장대위가 목소리를 높이자 법무실 과장이 조용히 형사소송법 요약 책자를 내밀었다. 진술 거부권은 있지만 경찰 대신 헌병이 수갑을 채워줄 겁니다. 동시에 인사참모부는 가해 상병 김태석 일단 9명을 인사전환 우선 대상에 올렸다. 행선지는 백명도 해안경계부대, DMZ 감시초소, 철원산악 GOP 육체 정신 최악으로 꼽히는 유배지였다. 10시 15분 생활관 3층. 헬멧 카메라를 장착한 헌병 수사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사물함 서랍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두꺼운 방한 장갑, 야간 점호 영상이 들어있는 USB, 그리고 군기책이라 적힌 수첩이 차례로 증거수고 봉투에 닫혔다. 포렌식 팀장은 핸드폰에 저장된 메신저 단체방을 열어 읽었다. 김태석 오늘 민호놈 좀 교육 필요. 부대원 소대장님한테 오케이 받음. 수사관은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시위구 섰다. 교육 말 예쁘게 하네. 이제 군사재판 교육받을 시간이죠. 동시간 의무대 내 임시상담실. 피해 병사 7명은 헌병대 증인 보호 프로토콜에 따라 생활관에서 분리 수용됐다. 군심리상담관대위 PTSD 선별검사 PCLO를 진행했고 3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장국군 수도병원 전원 명령이 떴다. 최중령은 결과지를 확인하며 작은 메모를 적었다. 피해자 전역 지속 치료 지원 필요 국방부 인권센터 연계. 13시 40분 사단장실 재소집. 윤 소장은 사단장 특별 지시문 초안을 최중령에게 보여줬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과하며 수사에 전폭 협조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최중령은 정중히 고개를 적었다. 공식문엔 책임 통과 말고 구체적 재발 방지책을 넣어야 합니다. 즉시 부대 전체 가혹행위 전수조사 장병 인권 교육 의무화, 그리고 지휘관 책임평가 강화. 이 세 줄이 빠지면 언론은 다시 물어뜯습니다. 사단장은 침묵하다. 결국 펜을 들어 문구를 고쳤었다. 알겠다. 반어차. 17시 0분 지휘관 화상회의. 최중령은 연대장 대대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근절 특강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자료 첫 페이지에 찍힌 문장은 단순했다. 폭력은 군기 아니다. 정당화하려는 순간 군대는 범죄 집단이 된다. 한 대대장은 대화창에 조심스레 입력을 남겼다. 지휘관이 몰랐다는 것도 죄입니까? 최중령은 바로 답했다. 몰랐으면 무능, 알았으면 공범. 둘 다 책임 면책은 불가. 회의창이 싼 흐리식이었다. 해가 지자 가해자 9명이 탄 수송 트럭이 부대 밖으로 출발했다. 목적지는 유격 훈련장이 보름 넘게 열려있는 전방 격오지. 트럭 왼편 창문 틈으로 김태석의 표정이 휘청거리며 사라졌다. 그때쯤 서울행 시외버스 뒷좌석에 앉은 민호의 휴대폰은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단문 문자가 도착했다. 잘 쉬고 와라. 약속대로 처리 중. 민호는 문자창을 붙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서울 시내 가로등이 흐릿한 빛을 쏟아내는 동안 그의 눈가엔 또 다시 모르는 눈물이 맺혔다. 다음 막부대는 더 깊게 뒤집힐 예정이었다. 새벽 4시라 채 되지 않은 시각 포렌식 팀은 밤새 복구한 휴대전화 데이터와 생활관 PC 로그를 들고 헌병대 상황실로 돌아왔다. 복사본만으로도 40GB가 넘는 자료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된 폭행 동영상 구타 직후 피 묻은 손을 자랑하듯 찍어 올린 사진. 그날의 타겟을 지목하는 단체 채팅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사과장은 파일 목록을 돌려보며 이 정도면 바로 군검사 송치 가능합니다. 라고 단언했다. 최강호 중령은 서류 더미를 가볍게 두드렸다. 송치는 송치고 지휘 책임을 더 위로 끌어올려야 해. 연대 참모까지 보고받았는지 갈라내.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연대 인사 참모실엔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연대 행정망 서버에서 3개월치 보고문이 뜯겨 나왔고 이병 민호 폭행 건 군기 강화 조치 완료라는
짧은 메모를 포함한 PDF가 발견됐다. 보고 날짜는 일주일 전, 결재란에는 연대장과 참모 2명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최중량은 사단장 직통 전화를 받아 짧게 브리핑하며 한 줄만 덧붙었다. 지금부터는 연대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침음이 길게 이어졌다. 점심 무렵 법무실 군검사 3명이 부대에 도착했다. 조사실 한쪽 벽에 프로젝트 화면이 켜졌고 군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명단을 읽어내려갔다. 김태석 상병을 비롯해 주범 4명, 방조 5명, 묵인 혐의로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직무유기로 연대장까지 합쳐 총 12명. 헌병대 구금시설은 수용 정원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최중량은 전방 헌병대 유치장 2곳으로 분산 이송 지시를 내렸다. 수갑 채워진 가해자들이 줄줄이 군용버스에 오를 때 생활관 복도에 남은 신병들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고 왔다. 누군가 진짜 다 끝났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후 국방부 인권센터에서 보낸 조사관 2명이 사단에 파견됐다. 그들은 피해병사 전원을 면담하며 장기 상담 지원 동의서를 받았고 증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민호와 같은 생활관이던 일병 박도연은 조사 작성 뒤 털어놓았다. 처음엔 헌병이 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상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당신이 본 것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사단 내 익명 제보 게시판에 헌병대가 쿠데타를 하도 26년에는 조롱 섞인 글이 올라왔다. IP 추적 결과 작성자는 타부대 파견 중인 행정보급관 상사였다. 최중량은 즉시 통신망을 통해 해당 부대 헌병대장에게 협조 공문을 띄웠다. 내일 900시까지 출두시키라. 만약 비협조시 자체 수사 착수하겠다. 헌병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좁고 명령은 예상보다 빨랐다. 이틀날 새벽 4단 군의 방송에 낯선 목소리가 흘렀다. 전 장병은 700시 이전까지 생활관 정리 청소를 완료하고 헌병대 특별 점검에 대비하라. 방송이 끝나자 어느 생활관에선 분주의 비밀 노트와 음란물 디스크를 챙겨 창밖으로 던지는 병사가 있었고 또 다른 생활관에선 상병 몇몇을 급히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헌병대 드론 열애상 카메라는 반백공초 연기까지 놓치지 않았다. 점검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한 장갑 형태의 즉석 흉기와 막걸리 페트병에 담긴 소주가 줄줄이 봉투에서 퀴원 나왔다. 정오 직전 사단장실에는 합참에서 파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요원이 나타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보호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참모진 중 기미문서 폐기 규정 위반 정황이 있습니다. 내부 첩보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니 헌병과 동행 합류 바랍니다. 최중량은 한치 망설임 없이 협조서약서에 서명했다. 사단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중량,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군. 중량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이미 돌이킬 이유가 없습니다. 장군님, 뒤로 숨을 곧떠요. 해제 무렵 전 장병대상 긴급 소집 교육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강당 대신 운동장을 택한 건 모든 병사에게 은폐될 곳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지휘부의 선최중량은 확성기를 잡고 짧게 말했다.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통용되던 잘못된 군기는 오늘로 끝입니다. 가혹행위, 불법 구타, 강제노동. 어느 하나 적발되면 주범 가담자뿐 아니라 방관한 동기선임까지 모두 법정 서게 됩니다. 눈길 한번 돌리지 않은 대가가 무엇인지 가해자들의 빈자리를 보고 직접 느끼십시오. 운동장 끝에서부터 바람이 한 줄로 불어와 장병들의 위장복기 슬 이리저리 흔들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스피커에서 울린 마지막 경고가 먼 산에까지 메아리쳤다. 헌병대의 칠흑 같은 청소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틀날 밤 민호가 휴가 이틀째를 보내고 있을 때 수도방 위사령부 상황실에는 육본 육군 본부 지휘통제센터에 긴급 보고서가 떴다. 사단 가혹행위 수사 착수 지휘선 연로 의혹. 전부된 파일엔 최강호 중령의 이름과 직인이 선명했다. 보고서를 받은 인사온 영참모부장은 즉시 군단장 직통선에 전화를 걸었다. 지휘관 전체의 파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단장은 고개를 저었다. 정리? 근거 없이 덮었다가 언론 터지면 우리 전원 솎아낸다. 헌병대가 선수를 쥐었으니 절차대로 가. 문제는 이미 언론이 냄새를 맡았다는 사실이었다. 훈련 중 만성외상이라는 제목의 익명 제보가 국방 전문 기자의 SNS 올라오자 합참 공보실은 야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공보관이 사단으로 내려보는 문서는 짧고 명확했다. 외부질의 발생 시 헌병대 조사 중 사실 외일절 답변 금지. 최중량은 그 문서를 읽고 옅은 미소만 지었다. 묵묵히 파쇄기에 넣어버린 뒤 법무실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론 대응 필요 없으니 내일 오전 10시 형사 구속영장 들고 오십시오. 예. 세 번째 날 새벽 군검찰단은 연대장과 중대장 구속영장을 군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사유는 지휘책인 방기와 증거인멸교사, 미측무유기, 군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연대장선에서 뚝 끊고 싶은 사람들 많을 텐데. 헌병 쪽은 확실합니까? 검사는 조용히 CCTV 스틸컷과 휴대폰 대화 기록, 그리고 병사들의 상처 사진을 테이블에 나열했다. 군판사는 끝내 도장을 찍었다. 가혹행위 은폐지휘 불신. 이후 여파는 감당 못할 겁니다. 검사는 짧게 답했다. 이미 감당 중입니다. 동시에 사단 기모한 보지원사 요원들은 참모처 문서고를 급습했다. 파쇄기를 거친 A사 조각 속에서 기압장병렬이라는 제목의 내부 지침 초안을 복원했고, 해당 지침은 연대작전 참모가 직원 회식 자리에서 어차피 병사 몇 명 다친 걸로 끝날 일이라며 비웃은 뒤 이메일로 배포한 것이었다. 복원된 PDF가 최중령의 책상 위에 올라오자 그는 즉시 작전 참모를 핀의 사자 명단에 올렸다. 장교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선명히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정오가 넘자 사단 식당 앞에 설치된 임시 게시판엔 가혹행위 근절 특단 조치사항 7개 항이 붙어왔다. 모든 생활관 내 CCTV 연해 추가 설치 생활관 훈련장, 불시 점검주 3회 이상 병사 임명신고 어플도, 이 피해자 심리 법률 지원, 100% 가해 방조자 전출 시 상관 평가 점수 의 30점, 지휘관 책임 연동제 혼병 대법 무실 합동 워킹그룹 상시 운영. 병사들은 번호를 소리내어 읽으며 술 넘거렸고 일부 상병들은 벌써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SOS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100년대로 향하던 군용 수송기 내부에선 김태석 상병이 군사경찰의 소나기에서 허리까지 결박된 채 눈만 굴렸다. 임시 헌병관 사는 전기가 끊기고 난방도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군인으로선 그곳이 최종 복역지나 다름없었다. 옆에 앉은 가해 엘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임님, 진짜 우리 인생 끝난 겁니까? 김태석은 이를 악물고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섬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세찬 바닷바람이 기체를 흔들었고 헤드폰을 낀 헌병대원만이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부대 내부는 빠르게 체질을 바꿨다. 생활관 벽마다 군기는 인권 위에 있지 않다는 슬로건이 새로 붙었고 인사관은 선임병 멘토링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했다. 선임에게 지정된 신병 10일 멘토링이 아니라 군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고충 채널을 정리한 것이었다. 최중량은 헌병 상황판을 바라보며 체크리스트를 지웠다. 남은 항목은 복귀 전 피해병사 보호 완료와 지휘선 징계 확정.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민호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아직 3년 6시간이 남아 있었다. 아주 충분한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남은 한 수가 있었다. 새벽 공기가 살얼음처럼 매서웠다. 남은 3년 6시간을 무심히 세던 최강호 중량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헌병대 상황실로 복귀했다. 포렌식 팀이 복원한 메신저 대화 로그 중 가해자들이 소대장에게 전송한 전자결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군기 강화 단체 기합 계획서, 결제선 끝에는 연대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형식상 재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제도한 증거였다. 최중량은 법무실 군검사에게 파일을 전송하며 간단히 말했다. 직권남용과 공동폭행의 공모정황 추가 기소 사유입니다. 같은 시각 사단 연병장 뒤연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피의자석에 앉은 소대장 신중희는 헌병 헬멧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끝까지 외면하려다 주먹을 틀어진 채 고개를 떨궜다. 폭력을 전통이라 생각했습니다. 변명조차 되지 못한 한마디 뒤 위원장은 징계 요구서에 직킬로 보직해임 및 영창 삼입일을 적었다. 옆자리의 중대장 장대위는 직무유기 혐의로 영창 45일, 감봉 3개월 연대장은 대령 신분으로 군검찰 직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참모들과 행보관 일부는 대기 발령 상태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지휘선 절단의 마지막 칼이었다. 정오 무렵 국방일보 취재 차량이 사단 정문 앞에 멈춰졌다. 윤태진 사단장은 기자회견장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접어 넝코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였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헌병대 수사에 전폭 협조하며 가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가 소대장과 연대장 구속 여부를 묻자 사단장은 숨을 들이견디이 고개를 돌려 최중령을 바라봤다. 최중령이 대신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군사법원이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재 구금 중이며 추가 가담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지만 최중령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날 오후 전 장병대상 워크쇼 비생활관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발표 좌석엔 헌병 수사과장이 서서 가혹행위 체험담을 녹음한 인명 음성 파일을 재생했고 이어 PTSD를 겪는 전역 예비역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다. 화면 너머 병사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폭력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이며 방관은 공범이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찍힌 문장이 그대로 생활관 TV 화면을 채웠다. 이후 1인당 10분 배정된 질의 시간에는 평소라면 깍소리 못하던 신병들이 신고, 앱 사용법과 심리상담 이후 보호 절차를 차례로 질문했다. 분위기는 언제 깨질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적이 아닌 환기라는 단어를 향해 움직였다. 새가 저물 무렵 헌병대는 피해 병사들을 보호 격실로 옮겨 간단한 훈련복 세트를 지급했다. 민호의 빈 침상 위에는 깨끗이 다려진 새 전투복, 새 식기 세트, 그리고 수첩 병사 인권 메뉴 리노였다. 전투복상의 안쪽엔 최중령의 필체로 짧아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복귀하면 이 안에서 내 상처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 글귀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최중령은 마지막으로 서명할 서류가 해방조 인원 전출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다. 대상자 옆에는 모두 격오지 부대명과 즉시 이동시간표가 적혀 있었고 트럭 배차 확인란은 완료 도장이 바뀌었다. 마지막 밤이 찾아오자 부대 전역을 감두는 긴장감은 차분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생활관 등화관제 사이사이로 헌병 순찰조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가혹행위가 난무하던 복도엔 서류 봉투로 든 조사관 대신 새로 부임한 부대장들이 피해 병사 명단을 확인하며 맨 끝 병상에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힘들면 바로 보고해라. 가해자는 이미 없다. 신병들은 서투를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전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휴가 복귀 전날 새벽 최중령은
인사참 모부로부터 최종 전출 완료복을 받았다. 가해자들이 탑승한 마지막 트럭이 전방 검무소를 통과했다는 무전이 들어오자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늘 저편에서 첫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났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민호가 돌아올 시간이다. 그리고 조용히 소매시계를 맞춰놓았다.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11시간 42분. 부대는 준비를 끝났다. 휴가 마지막 날 밤 민호는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막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회색 새벽이 번져오를 지음 군용버스는 사단 정문 앞에서 멈췄다. 위병수를 지키는 헌병 근무병은 전날까지 보지 못한 얼굴이었고 복무태도 교육이 막 끝난 듯 허리 각도가 다를 만큼 반대했다. 민호가 휴가증을 내밀자 근무병은 거수경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병님, 안전 복귀 환영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이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존댓말이었다. 생활관 앞에 내려선 민호는 문패부터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1소대 3분대 표지판 밑에 신병보호 1구역이라는 녹색 딱지가 새로 붙어 있었다. 문을 미끄러지듯 열고 들어가자 상병 계급장이었던 김태석의 침상은 비어 있었고 신참 이병돌이 새 매트리스를 펼치고 있었다. 이 마주치자 그들은 어색하지만 친근한 미소로 고개를 숙였다. 아, 선임님 오셨습니까? 불과 열흘 전 선입이라는 말은 폭력을 암시하는 코드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분대장은 새로 전입 온 하사였다. 그는 민호를 부르더니 인권 매뉴얼과 위기 대응 카드를 건넨다. 이건 모든 병사가 받아야 하는 필수 자료다. 혹시 고충 있으면 QR코드 누르고 바로 신고해. 분대장이 등을 돌려나간 뒤 민호는 사물함 안에서 각 잡힌 전투복, 한 벌과 손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돌아온 걸 환영한다. 약속은 지켰다. 최강호. 글씨는 단정했고 잉크는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윤이 났다. 오전 1000시 헌병대 상황실에서는 피해 병사 보호 프로토콜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다. 군검 40리 상담관 인권센터 조사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증언 보호 스케줄을 조정했다. 민호에게 배정된 심리 상담 시간은 주 2회, 변호사 면담은 월 1회 저녁 후 추적 지원을 위한 콜백 라인까지 생성됐다. 최중량은 회의록 마지막 한에 사인하며 말했다.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달아두면 또 다른 폭력이 된다. 이 프로그램을 6개월 사전 사단으로 확장한다. 점심 나팔이 울리기 직전 소대별 구타, 재발 방지를 위한 즉석 토의가 생활관마다 이루어졌다. 그 자리를 지킨 것은 고참병이 아니라 행정관과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이었다. 폭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입 다무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군의관의 담백한 목소리에 병사들은 눈길을 줬다. 일부는 여전히 미묘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최소한 숨죽인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헌병 드론이 또다시 생활관 상공을 선회했다. 이번에는 감시 목적이 아니라 무단 흡연, 불법 물품 점검 결과 적발 영원이라는 현황을 전광판에 실시간 띄우기 위한 비행이었다. 운동장 한편에서 체력 단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병들 위로 드론의 붉은 점이 혼자 떠나냈다. 누군가 드론이 날 지켜본다는데 이상하게 안심된다며 스누숨을 지었다. 퇴질 무렵 민호는 소대장 대기실로 호출됐다. 새로 임명된 소대장 김중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격려를 받았다. 보고받았다. 내가 겪은 일은 군대가 절대 거듭나선 안 될 과거형이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복사된 수사 자료 일부를 책상 위에 올렸다. 너 증언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 남은 건 내가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는 일뿐이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중희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엔 민호의 후임으로 배속될 신병들의 프로필과
멘토링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었다. 이제 내가 선임으로서 보여줘야 할 군 생활은 폭력이 아니라 동료다. 내 후임들은 내가 겪은 공포를 몰라야 한다. 짧은 순간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폭력보다 훨씬 컸다. 저녁 점호 시간 연병장 스피커에서 사단장 특별 지시문이 낭독됐다. 본사단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지휘 책임제를 강화하며 장병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방관자 역시 엄정 처벌한다. 낭독을 맡은 헌병 부사관의 목소리는 울림이 컸고 병사들은 줄 맞춰서 서서 고개를 들었다. 공기는 건조했지만 그 건조함이 이전의 살벌함과는 달랐다. 군대장들은 끝나자마자 생활관별로 돌아가 짧은 브리핑을 이어갔다. 이 장면을 기억해라. 우리는 바뀌는 중이다. 불침번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민호는 침상에 앉아 딱딱해진 군화끈을 풀었다. 왼쪽 발목엔 여전히 가해자의 구독발로 생긴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을 보며 그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귀에 맴도는 건 김태석의 비웃음이 아니라 위병소 근무병의 환영합니다라는 낮은 존댓말이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복도 끝에 서 있던 헌병 순찰조가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갔다. 그 정적 속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내일은 조금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눈을 감았다. 새벽별이 사라지고 동이트자 사단 종합운동장 한복판에 임시 설치된 군법재판소 텐트 안에는 이미 형광등이 이글거렸다. 연대장과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김태석 일당 주범 사순 구속복 차림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역 시계가 700을 가리키자 군판사는 정제된 목소리로 재판 개시를 선언했다. 기소장은 군검사가 직접 낭독했다. 혐의는 상위 공갈 폭행, 직권 남용 직무유기, 지휘책임 위반. 중재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지자 피고석의 얼굴이 점점 백지처럼 질려갔다. 선고는 생각보다 빨랐다. 김태석 일당 주범 4명, 실형 2년 3년. 방조가담자 5명, 실형 집행유예 혼학소대장, 징역 1년 6월, 중대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연대장은 금고 2년의 불명예 전역. 피고들이 철제 수갑 소리를 내며 호송될 때 운동장 난간 너머로 모여든 병사들 틈에서 작은 판성이 번졌다. 누군가는 눈짓으로 진짜 끝났다며 입모양만 움직였다. 그 순간 최강호 중량이 사고 무침 같은 무채색 표정으로 호송 차량을 한 번만 바라보고는 뒤돌아서었다. 그에게 남은 과제는 반죄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오전 900 생활관 복도에는 추가 인권 교육 공지문이 붙었다. 이번엔 간부 대상이었다. 제목 아래 작은 글씨가 한 줄 방과는 지위가 아니다. 간부회의실에서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홀연히 나타나 장교 부사관 40여 명에게 직접 묻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중 지금 이 순간 선임병 체계가 무너진다고 불평하려는 자는 즉시 자수하라. 앞으로 이 부대에서 폭력 없이 군기를 세울 자신이 없으면 오늘 인사참모부에 전출 신청서를 쓰면 된다. 침묵만이 돌아오자 그는 무생한 웃음 대신 이제 시작이라며 회의안을 닫았다. 점심 직후 헌병대 상황실에서 열혈 수사관들이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다. 제목은 가혹행위 근절 종합 대책 실행률 1주차. 체크리스트 옆에는 완료 94%가 선명했다. 미완 항목 2개 가운데 하나가 피해 장병 가족 설명회였기에 최중량은 즉시 보안 승인을 받아 부모 연락망을 열람했다. 민호의 어머니에게는 병사 보호 현황 브리핑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도 같은 서신이 발송됐다. 군대가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도 이번엔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생활관 복귀 후 첫 일과로 후임 둘을 데리고 체력 단련장에 갔다. 익숙한 철봉 밑에서는 고참이 아니라
인권 상담관이 폼 롤러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후임이 쑥스러운 얼굴로 선임님, 우리 이렇게 운동해도 되나요? 라고 묻자 민호는 어깨를 두드려줬다. 우리 부대가 변한다는 건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말하고 나서야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 걸 느꼈다. 불침번 교대전 생활관 TV에서는 보도 채널 속보가 흘러나왔다. 4단 가혹행위 근절 선도 부대 추진 국방부 전군 확대 검토. 화면 하단에는 4단 헌병 대장의 실명이 자막으로 짧게 지나갔다. 민호는 조용히 허리를 펴고 목포를 정리했다. 유리 창밖 골목 등 불필치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군복 주머니 속 인권 매뉴얼 책자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그 안쪽에 새겨진 옅은 흉터를 한번 스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정말 다르다. 봄바람이 살짝 차던 6월 말 4단 연병장에는 드물게 병사 간부 전원이 모였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려온 전군 인권 우수부대 인증식 차례였다. 장관은 단상 위에서 헌병대장 최고 대령한 달전 진급을 호명했고 장병 3천여 명이 동시에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 부대는 폭력을 뿌리 뽑고 인권을 전투력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다. 장관의 음성이 확성기를 타고 올렸다. 그러자 대열맨 앞출에서 어깨띠를 맨 병장 민호가 손바닥에 땀이 배도록 주먹을 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 서약 선도병 표장을 달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최 대령은 조용히 행정반 뒤들로 민호를 불러냈다. 꽃가루가 흩날리는 사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최 대령이 금속 케이스 하나를 내밀었다. 내부에는 작은 기념패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어떤 군대든 완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불합리함을 끊어낼 사람 하나만 있으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너의 용기는 그 하나였다. 민호는 치열했던 1년의 날들이 스쳐가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경례로 답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2달 뒤 민호는 휴가를 받아 고향 집을 찾았다. 거실 TV에서는 국방부가 제작한 군 인권 개선 캠페인 공익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내레이션은 한 병사의 용기가 군대를 바꿨다고 선언했다. 옆에서 눈물 지던 어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 대신 묵묵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호는 잠시 손목의 흉터를 쓰다듬었다. 아프던 기억은 남았지만 더 이상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다. 같은 시기 가혹행위로 수감된 김태석 일당은 군 교도소에서 첫 번째 제사회와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면회 온 가족에게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내가 무너뜨린 군기가 결국 내 인생을 부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대 간부 교육 자료로 편집돼 전군에 배포됐다. 그리고 1년 후 최 대령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전출되며 떠나는 날 새벽 위병수를 걸어놨다. 저 멀리 보추를 서던 병사가 그를 보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외쳤다. 충성,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그 목소리 어딘가에서 최 대령은 민호가 처음 격리했던 떨림 대신 힘있는 울림을 들었다. 그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 군대는 바뀌었다. 그리고 계속 바뀔 거다. 햇살이 막 솟아오르며 철문은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오래전 어느 밤 철문이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번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선이었다.